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소생이 발제를 하게 돼서 가슴 뜨거워집니다. 평소 생각하던 견해 일단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학 교육의 미래 비전이라는 제목을 걸었습니다마는 실은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비롯해서 교육 전체에 관해서 논의해야 하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발표 말미에 중등교육에 관해서도 평소 생각하던 바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충 적어봐도 교육 재정의 문제, 대학의 거버넌스 문제, 교수진 양성 및 처우의 문제, 연구 및 교육 지원을 포함한 대학 운영에 관한 정부의 관여 문제, 아날로그적 지식사회에 익숙한 교수진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 사이에서 맞게 되는 세대차 문제 등등.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역량은 되지 않고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교육 내용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때 교육 내용이라고 하면은 교과목 하나하나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한 학생이, 한 그룹의 학생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 받게 될 교육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육 과정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보시기 좋게 글은 제가 제시했지만 요즘 흔히 하는 방식으로 PPT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 몇 시까지 제가 하면 좋을까요? 지금 벌써 15분인데요. 50분까지요. 그럼 앞으로 35분간. 네. 대략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융합창의 교육이라고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저는 기초 학문 분야의 균형 잡힌 교육이 되겠습니다. 융합 창의 교육이라는 포장 속에 담겨 있는 실질은 기초 학문 분야의 균형 잡힌 교육,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 교육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전공 분립 교육이다. 모든 전공이 각각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그런 교육이다. 그래서 이것이 극복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공 교육, 어떤 교수님은 대학에 와서 무슨 교양 교육을 받느냐, 전공 교육에 막바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적어도 80년대 중후반까지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산업화하고 발전하는 가운데서 이 분립된 전공 교육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그 생각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거창하게 시대 정신이 달라졌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의 사회상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사회상에 비추어진 우리의 지식사회의 지형도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래 산업사회에서, 흔히 산업사회라고 표현합니다만 산업사회에서
전공교육이 강조되었던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만은 오늘날 정보사회에 들어와서는 그 전공교육이 분립된 상태로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서 조망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적 연결 지평이 갖추어져야만 그 전공 분야에서의 지식도 제값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문 분야의 균형 잡힌 교육, 그것이 바로 융합교육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때 기초학문 분야라고 말하면은, 기초학문 분야라는 것은 순수학문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직업능력 함양과는 일단 별 관계가 없는, 거리가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학문 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급작히 산업화하고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소홀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학 교육의 맹점, 취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기초학문 분야의 균형 잡힌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창의성 함양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초, 중등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창의성에 대한 교육을 해서는 소용이 없고 실제로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창의적 사고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 강의를 듣는 학생이 창의적으로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창의성에 대한 교육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은 구별이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요즘 글쓰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아카데믹 라이팅,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글 쓰는 능력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지식은 늘지 모르겠지만 저는 창의성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 지식들이 융합되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융합 창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만 실은 융합 교육이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가 융합될 때 창의성이 나오느냐? 가능한 한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다양한 그런 지식들이 융합될 때 창의성이 나온다. 비슷비슷한 것이 융합돼서는 창의성이 나오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문과이과 구별 폐쇄하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과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으로 이제 글쓰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공학 글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교육을 해도 공학 영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어떤 분은 공과대학 학생일수록 영어 공부를 하려면 셰익스피어도 읽고 초서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견해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기성의 지식이 재구성되고 융합될 때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오른다, 샘솟는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요즘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은 영어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fusion, hybrid, integratio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ve,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벌써 오래 전입니다만은 에드워드 윌슨이 쓴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우리 최 교수님이 번역을 해서 통섭이라는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다시피 하고 우리 지식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사실은 통섭이라는 말도 한자로 보시다시피 통할 통자, 건널 섭자 이렇게 쓰는 경우와 통괄할 통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저 섭자는 장악해서 다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으로 통섭은 곤란하고 서로 사귀어 오고 감으로써 널리 소통한다라는 통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이라고 그러죠. 소시오바이올로지. 그거는 사실은 생물학적 진화 이론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은 생물학적 획일주의다, 생물학적 환원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개념을 면밀히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질적이고 다양한 그러한 지식들이 융합이 되어야 창의성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 이질적이고 다양한 지식들 중에 어떤 지식이 그러면은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융합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융합의 여러 양상을 제쳐놓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들을 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문 분야의 지식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창의성을 함양하는 가장 최적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대상 공유적 융합, 방법 공유적 융합, 이론 공유적 융합, 문제 공유적 융합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을 구분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 첫 번째 거 그리고 마지막 것을 많이 이제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것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왜 창의성을 함양하는 일이 중요해졌냐? 그것을 위해서 왜 융합 교육이 요구되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 문명이 모두 세계화됐고 한편으로는 세계화,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식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정보화라는 기술의 발전이 융합을 필요로 하게 하고 또 조장하고, 그리고 지식 외부적으로 보면은 세계화가 이런 융합을 통한 창의성 함양을 요구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디지털 기술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요즘 21세기 들어서면서 인류의 문명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진앙지가 디지털 기술이라고 봅니다. 다 우리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바이러니 코드를 이용해서 정보의 단위를 on, off로 수학적으로는 1과 0으로 분화해서 그런 단속적인 흐름으로 해체했다가 다시 연속적인 흐름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이제 디지털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등질화되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수학적으로도 처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적 차이가 무시되고 오직 수량적 차이로만 모든 정보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변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달이 되는 이것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 기술이 어떤 점에서 혁명적이냐, 문명을 바꿀 정도로 혁명적이냐, 제가 보기에는 정보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하나의 기술로 융합이 됐다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보면은 AI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죠. 지능 기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 활동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기술이고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을 우리
인간이 자연인인 인간이 아니면 뭐 영장류 동물이 하는 거와 같이 기계가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몸으로 느낀 걸 머릿속으로 정리도 하고 머릿속으로 느낀 걸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뭐 지각과 사유와 지각이 늘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계가 그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기계가 그렇게 하는 것은. 플라톤 이래로 철학자들은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 하나는 몸으로 느끼는 거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둘은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능한 한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정당성을 주고자 했죠. 예. 플라톤 이래로 그랬고 뭐 이 지식의 체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는 칸트도 이 두 가지는 다르다, 두 개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ICT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이 혁명적인 것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기술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상당 부분 극복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기술의 발전은 저 원시 시대부터 뭐 뉴턴 이후 근대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체적인 취약점을 보강하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술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기술이었는데 끝내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죠. 시간적인 순차성, 공간적인 배타성 이거는 우리의 삶에 제약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토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연장성, 독점적 배타성 이 어휘가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은 한 장소에 두 개의 물건이 동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공간은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시간은 흘러가고 앞으로 오고 하는 것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으니까 순차성, 비가역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이 가야 내일이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창출해낸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게 다 무너지는 것이죠. 뭐 사이버 공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면은 사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혁명적 특성이다. 바로 이런 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느냐? 사유와 감각이 융합하고 호환하게 이르렀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선형적 사유를 피하고 모자이크적 지각을 선호하게 됐다. 머리로 생각하는 건 힘듭니다. 근데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것은 수동적이니까 쉽죠. 그러니까 이 선형적이라는 말씀은 이제 선을 따라가면서 논리적이라는 것이 다 선형적인 것이죠. 예. 이것이 사유와 감각이 융합이 됨으로써 오히려 사유의 활동을 감각적 활동으로 많은 부분 대체할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의 욕구가 달라진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 사유의 성과를 감각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은 이것이 굉장한 우리의 삶에 편의를 가져다주고 우리 삶의 만족을 가져다주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벌은 네이버라고 그러는데 네이버에서 무슨 뭐 탱크를 만듭니까? 뭐 자동차를 만듭니까? 알고리즘을 개발한 그 업적으로 그 큰 부를 쌓았다, 전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이제 약화되니까 욕구 충족 자체가 변화한다 그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의 순차성, 단계성 이런 것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되고 그렇게 해주는 기술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총체적 동시적 욕구 충족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됐다 이거죠.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상당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이라고 느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열렸다. 근세가 끝나면서 뭐 현대가 열렸다. 지금 뭐 이배용 총장님 사학 공부하시는 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의 문명은 완전히 새로운 문명기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핵심에 디지털 기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명의 대전환기에 대학 교육이 종전과 같을 수는 없겠죠. 자, 제가 시간을 좀 의식해야겠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융복합한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성균관대학에 있을 때 그 삼성, LG 이런 데서 CEO 하는 분들 모셔다가 옴니버스 강좌를 열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계과 졸업하면 현대자동차에 취직해서 전문가로서 그냥 퇴직할 때까지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 기계과 졸업한 학생도 화학공학도 알아야 되고 재료공학도 알아야 된다. 전기공학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할 양이 더 많아졌다. 공부길이 더 가팔라졌다.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여러 가지 전공을 언제 다 하냐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한다 이거죠.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콜라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욕구 충족의 기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요즘 이제 이쪽으로 많이 공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저 AI하고 제네틱스하고 나노테크닉하고 로보틱스하고 결합이 되면은 이거 정말 문제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철학자들은 되게 좀 앞서가면서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포스트 휴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스트 휴먼이 등장해서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고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 아주 공공연히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으니까요. 자, 기술이 융합한다. 그거 우리 부인할 수 없고요. 당연히 산업도 융합하죠. 기술이 융합하는데 산업이 따로따로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식 사회 자체가 지형 변화를 일으킨다. 뭐 우리 교수님들 대개 교수님들이신데 다 아는 얘기죠. 저는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HTTP 하고서 그 다음에 URL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HTTP라는 용어를 누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지 그게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텍스트만 보지 말고 콘텍스트를 봐라 그랬거든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연관을 봐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 HTTP가 뭐예요? 하이퍼 텍스트 아니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하이퍼 텍스트는 텍스트도 아니에요. 텍스트가 되기 이전의 그냥 인포메이션이 하이퍼,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저는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맥락성이 있는 그런 지식이 거기 있질 않다 이거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게 하이퍼텍스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텍스트가 범람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적 지각의 논리적 사유를 압도하면,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은 전화도 안 하려고 하고 문자로 주고받는데 문자도 약자를 쓰고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약자를 쓰고 약자도 쓰지 않고 이제 이모티콘으로 주고받고 해요. 그러면 이모티콘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리터리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일리터리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문자 이해력, 문해력이 필요 없어지는 지경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총괄적인 융복합적 지식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지적 능력이 요구되느냐.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 지적 연결 지평, 이게 종합적 사고 능력.
기계공학적 지식과 재래공학적 지식이 어딘가에서 만나면은 뜻밖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제가 이제 공학도들한테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안을 냈는데 그거는 우연히 자기가 머리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히 떠오른 것이 옛날에 무슨 다른 과목에서 들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진화생물학 많이 말씀하시는 최재천 교수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전자공학에서 풀 수 없는 거, 그거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상식적인 건데 연결을 못 시켜서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 연결 지평이라는 말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이 좀 더 융합적인 것이 된다면은 과학적, 수학적 사유와 예술적 감수성과 인문학적 직관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덕적 성찰까지도 아우러져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 좋지. 그런데 우리 지금 경쟁하는 사회에서 직업 능력이 우선이지 이런 능력 기를 여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많은 CEO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업 능력조차도 이런 말하자면 전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업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성찰 하나도 없는 사람은 과장 진급도 어렵대요. 인문학적 소양 전혀 없는 사람 절대 CEO 못 된대요.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 CEO 분들이 와서 뭐 이 애니콜 개발한 분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공과대학 학생들한테 3, 4학년 전공교육 그거보다는 기초 뭐 역학, 일반 화학 그거 열심히 해서 달달 외워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소설책 읽어라, 역사책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뭐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이 담당하게 됩니다. 어느 대학이나 교양교육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교육은 각 학과에서 하는 거고 교양교육은 각 학과가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하지 않습니까? 따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서 소홀히 돼요. 교양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대학 교수는 자기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은 그냥 소홀히 돼요. 요 근래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한동안 그냥 교무처에 있는 어떤 직원이 과목 배열하는 정도로 교양교육이 이루어졌던 시기도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재의 대학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공 분립 교육이니까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각 전공 학과들이 그냥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병치돼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기초학문 분야 학과들은 점점 위축되고 폐과되고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교수님들 유심히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지방에 내려가면요, 지방 사립대학 특히 기초학문 분야 학과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쫓기는데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기초학문 분야가 진흥해야 한다. 노벨상이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기초학문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학문이 진흥되려면 기초학문에 종사하는 학자 후보자들이, 학문 후속 세대가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있구나, 그런 전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학문이 진흥되려면 기초학문 교육이 시행이 돼야 돼요. 추진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육 과정에 기초학문 분야 학과목들이 있어야 돼요. 교과목들이. 그래, 그걸 가르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직업교육 시키기 바쁜데 무슨 교양교육이냐. 그러니까 철학, 문학, 역사 이런 건 다 없애고 뭐 AI도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AI는 물론 이제는 그 아주 기본이 된 거죠. 교양교육에서도 필수가 된 겁니다만은. 그래서
기초학문 분야 학과가 폐쇄되고 그쪽 분야를 공부한 학자는 사실은 교수직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서, 여러 교수님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프랑스에 가서 불란서 문학으로 학위하고 와서 자멸감, 모멸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자살해요. 철학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개 뭐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가 좋아서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죠, 우리 사회가. 학문 후속 세대가 고갈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식 식민지 상태를 못 벗어난다. 지식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급자족 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기초학문 교육이 이렇게 지금같이 소홀히 방치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죠. 각 전공 학과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많은 대학에서, 다는 물론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훌륭한 대학들은 기초학문 분야 학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제가 성균관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배상훈 교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성균관대학교 동문과를 졸업한 학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안 가요. 졸업하고 취직해요. 그럼 성균관대학교 동문과 대학원에는 누가 오냐? 다른 학교에서 학적 세탁하려고 와요. 말하자면 이거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동문과를 졸업해도 독일어로 된 소설을 못 읽어요. 그건 뭘 뜻합니까? 동문과에서, 이게 기초학문 분야인데, 문학 분야, 그 교육이, 기초학문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응용학문 분야의 압도적인 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이걸 바로 잡아야 우리 대학이 이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일꾼이 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지식 식민지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노벨상 결코 안 나온다. 만일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교양교육 과정은 대학마다 다 있어요. 그 교양교육 과정의 교육 과목들을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과목들도 있어요. 당구, 힐링, 골프, 물론 그런 거 하면 좋죠. 학예 체육, 동예 체육. 저는 그런 거 다 없애고 문학, 철학, 역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물리학, 수학, 화학, 지구과학, 이 기초학문 분야 공부로 그 교양교육 과정을 꽉꽉 채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초학문 분야에서 공부한 것이 각 전공학과에서 전공 공부한 것과 아우러지면 직업 능력도 더 탁월해지고 안목도 넓어지고, 그걸 통해서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문 후속 세대도 기를 수 있고, 학문 후속 세대를 기를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기초학문이 진흥되고, 기초학문이 진흥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좀 바꾸자 하는 얘기고요. 그걸 위해서 학사 조직도 좀 재구조화를 하자 얘기입니다.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에 지금은 교수도 전속돼 있고 학생도 전속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학생 모집 단위예요. 금년에 교육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무전공으로 학생 뽑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 이조 장관께서도 이걸 실감하기 때문에 지금 대학마다 그 굉장히 반발이 커요. 그 획일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러나 도대체가 학과에 교수와 학생이 전속돼 있다. 전속돼 있다는 건 뭐예요?
딴 것하고는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철학과에 들어온 학생은 철학만 공부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래에 이게 많이 좀 유연해진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 관행을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어요. 신입생 모집 단위까지 거기 꽉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과가 무슨 성체 같아요. 졸업생들도 다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우리 대학 교육의 지식 생태계가 복원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공은 매우 커요. 우리나라 군대화하는데 매우 공이 커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 미국에서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유니버시티 칼리지라고도 하고. 사실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건데요. 기초학문 분야를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으로 4년 학사 과정을 다 채우는 그런 대학이죠. 미국에 이런 대학이 많죠. 우리 한국에서는 뭐 하버드, 예일 이런 것만 유명하지만 미국에 가보면은 그냥 학사 과정만 있는 에머스트 칼리지라든지 뭐 윌리엄스 칼리지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다 유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 대학원을 가서 전문 직업을 길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도 큰 대학에서는 서울대학 같은 데서는 고려대학, 연세대학, 이화여대 이런 데서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배용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이화여대에도 허크마 칼리지 만들고 전에 스크랜턴 칼리지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게 힘을 못 받아요. 힘을 받게끔 적극 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이 창의 융합교육의 방법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저 자유학예대학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대한 얘기도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중등교육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지현다형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이거는 교사들이 생각해 놓은 걸 쭉 늘어놓고 그것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고르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원자료를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가 안 되죠. 세 번째 제가 제시한 거는 사실은 좀 매맞을 일일지 모르겠어요. 사범대학에 화학교육과도 있고요. 물리과대학에 화학과도 있어요. 그러면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학문 분야를 진흥하려면 사범대학은 교육대학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올리고 그 기초학문 분야의 학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 그 대학원에 가서 교사가 될 자질을 길러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한 분들이 교육부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좀 규탄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도 이 주장을 하고 싶어요. 사범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 일제 때 나온 단어인데 좀 구시대적이지 않아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사범 그러면은 그건 무슨 태권도장에서 하는 사범도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해보고요. 이제 문이과 교육 차별 이거 철폐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중등교육과정에서는 학점 이수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요. 2025년부터 한대요. 제가 그걸 좀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학생들이 선별해서 교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부 의무교육인데 그야말로 보통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보통. 이거 뭐 특수의 반대가 보통이 아니라요. 보통이 널리 두루두루 통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일제 때 고등보통학교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 현찮은 학교가 아니라 보통학교거든요. 그야말로 제너럴 에듀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학교. 근데 학점제를 하면은 이 보통 교육을 훼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뭐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젊은 학생들이 일찍 진로를 결정하게 하자. 일찍 진로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거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